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내방 열린 고시학원에서 간호관리학 강의하고 있는 오정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하게 되는 거는 단원별 문제풀이반이죠. 그래서 단원별 문제풀이반도 기출문제풀이반처럼 3시간씩 4회, 그래서 12시간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제 단원별 문제풀이반에 참여하신 여러 선생님들은 아무래도 기본 개념들은 다 정리하시고 문제풀이반에 참여하실 거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원별 문제는 말 그대로 각 단원별에서 중요한 핵심 부분만을 정리한 문제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셨던 내용들 중에 중요한 것들은 되도록이면 빠지지 않도록 골고루 정리를 했고요. 한 번 정도는 다 정리하는 과정을 통해서 수업을 준비하도록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단원별 문제풀이 시간을 통해서 이전에 공부하였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재정립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수업 시작 전에 강의 시간에 사용될 유인물들을 다 확인하시고 수업에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유인물 다 받으셨죠? 예, 단원별 문제풀이반 유인물은 제가 처음에는 그 관련된 내용을 자세하게 정리해 드릴까 그런 생각으로 했다가 그거보다는 기본적인 내용들을 다 이미 한 번 이상씩은 정립하신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아주 기본적인 내용을 가로치기 문제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과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로치기 문제로 정리를 해드렸고요. 또 새롭게 추가된 문제들이 있습니다. 기본 시간에 다루지 않았거나 또 다시 한번 꼭 이거는 완벽하게 정리를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런 부분들은 유인물의 내용을 정리해 드렸으니까 수업 중에 참여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수업 단원별 문제풀이반에 꼭 가지고 다녀야 될 거는 무엇일까요? 기본서겠죠. 몇 차 하면 틀린다 싶으면 바로 책 찾아보고 준비를 찾아봐서 여러분들이 틀린 게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과정이 이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시험을 앞두고 여러분들이 마음이 바쁘죠. 특히 올해 지방은 서울은 조금 늦게 보니까 여유는 있겠지만 지방은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만 바빠져요. 또 문제풀이반을 하다 보면 내가 공부가 다 끝난 것 같은데 틀리면 어때요? 갑자기 불안감이 막 엄습해 오죠. 그러다 보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기본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하기보다는 문제집 구입하셔갖고 문제 풀기에만 바쁘시는 그러신 선생님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출문제풀이반에서도 첫 시간에 설명을 드렸지만 간호관리는 17문제, 18문제는 어렵다 쉽다? 네, 쉬워요. 근데 거기서 틀리면 된다 안 된다? 그렇죠. 17, 18문제는 남들이 다 맞는 문제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그 17, 18문제는 완벽하게 맞겠다. 그럼 최소 몇 점? 최소 90점 이상은 확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 확보하는 차원으로 하시고 나머지 한두 문제도 단원별 문제풀이반에서도 나올 수도 있고요. 또 다음 달에 시작하는 모의고사 문제에서도 더 추가로 낼 수 있습니다. 자, 단원별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아주 기본 문제이기 때문에 어려운 건 다음 달에 시작하는 모의고사 문제 형태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왜? 그 문제를 한 번도 다뤄보지 않았던 문제, 그 다음에 기본적인 내용을 2번 이상 더 어렵게 꼬아서 내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 모의고사반을 통해서 2문제, 3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이제 그 과정을 공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많은 양의 문제풀이에만 집중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기본서 문제 지금 받으셨는데 기본 문제풀이반이 몇 페이지죠? 108페이지 문제예요.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 똑같은 개념 문제를 반복해서 낼 필요는 없어서 한 번씩 한 문제씩으로만 정리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꼭 정리하셔야 되고요. 한 문제를 풀더라도 완벽하게 개념 정리를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차분하게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부터 점차 시험 볼 때까지 철저하게 시간 관리 하셔서 수업에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실 수 있으시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수업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간호관리는 전체적인 틀을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각 단원별 문제 들어가기 전에 전체적으로 이 틀에서는
이 단원에서는 어떤 개념들이 명확하게 준비가 되어도냐 그 부분을 한번 훑고 지나갈 거예요. 그럼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기본서에 있는 목차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하고 거기에 관련된 내용들을 문제를 푼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목차 부분 한번 펼쳐보세요. 자, 목차 기본서 없으신 선생님들 계실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기본적인 내용들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기본서가 없으시더라도 제가 이건 다시 정리해 드릴 테니까 당황하지 마시고 수업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제일 첫 파트가 뭐죠? 간호관리의 이해입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뭘까요? 관리가 무엇이냐 해요. 그쵸? 그래서 관리를 학자들이 정의한 관리에 대한 정의. 그러면 관리에 대한 정의가 끝났어요. 그러면 간호관리는 또 무엇이냐? 라는 것이죠. 그래서 관리와 간호관리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나왔던 게 뭐죠? 관리와 그렇죠. 행정의 공통점과 차이점. 그래서 이 부분은 항상 시험 문제에 나온다고 그랬었죠. 저 정리하시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 항목을 보시면 관리 과정이라고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관리 과정에는 우리 학자들마다 관리 과정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죠. 페이올인 5가지 과정으로. 그 다음에 규릭이라는 학자는 7가지 단계로. 그 다음에 마르키스 허슨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하고 있는 5단계로 분류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거는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관리 과정에 분류하시는 거를 정리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조직이 효과가 좋다라는 걸 뭘 보는 걸 보고 효과가 좋다 그렇죠? 그렇죠. 생산성이 높은 조직을 효과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유효성이 높은 조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생산성을 설명할 때 항상 나오는 게 뭐죠? 생산성 그 시험 문제는 안 나와요. 중요한 거. 그렇죠. 효과성과 효율성을 비교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효과성과 효율성을 비교하는 문제는 여러분들 기본서에 표로 정리되어 있죠. 그것만 외우셔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간호관리가 무엇이냐라고 했어요. 그러면 간호관리의 특성은 무엇이냐? 그 다음에 간호관리의 학문적인 특성은 또 무엇이냐?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될 필요성이 있겠죠. 그 다음에 관리자 유형이 나오게 됩니다. 간호관리자 유형. 그러면 간호관리자에는 몇 가지 유형이 있죠? 그렇죠. 3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누구? 우리 큰 소리로 최고, 중간, 일선 관리자. 3사람을 분류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문제죠.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카츠라노 학자가 관리자가 가져야 될 기술을 설명했어요. 관리자의 기술. 관리자의 기술. 그러면 몇 가지로 정리가 돼 있죠? 카츠의 관리자 기술은? 그렇죠. 3가지. 그럼 뭐죠? 우리 3가지 큰 소리로 개념적 기술, 인간적 기술, 그렇죠. 실무적 기술. 그래서 이 3가지를 분류하는 기술에 대한 특성들을 정리를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또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가장 또 많이 나오는 문제가 뭐였죠? 그렇죠. 민츠버그가 말한 관리자의 역할. 그렇죠. 그러면 3가지 범주 있었어요. 뭐죠? 첫 번째. 대인, 관계적 역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렇죠. 정보적 역할. 3번째는 우리 큰 소리로 지금은 책 안 보고 하셔야지. 지금 책도 들면 안 돼요. 자, 지금 뭐죠? 의사 결정자의 역할. 그래서 가장 시험 문제는 어떤 게 많이 나온다고요? 의사 결정자의 역할들이 많이 나오죠. 자, 그러면 대인관계적 역할에 3가지가 있어요. 뭐죠? 그렇죠. 대표적인 역할, 대표자의 역할, 그렇죠. 지도자의 역할, 섭외자. 목소리가 커졌어요. 아는 게 나오니까. 자, 그 다음에 정보적인 역할도 3가지가 정리가 돼 있죠. 뭐죠? 모니터 역할. 다른 말로 정보 수집자의 역할. 그 다음에 정보
전달자의 역할. 그 다음에 또 대변인의 역할. 그 다음에 의사결정자의 역할은 몇 가지? 네 가지. 그럼 네 가지. 뭐죠? 기업가의 역할. 그 다음에 협상자의 역할. 또 자원 분배자의 역할. 그 다음에 또 고충 처리자, 위기 수습자의 역할.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서 지금 기본 단원별 문제풀이 보면 여기에 관련되는 문제가 아마 12문제인가 13문제인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최소 요거는 가장 기본적으로 꼭 알고 들어가야 되는 틀입니다. 그래서 간호관리는 공부를 하시다 보면 이런 전체적인 틀에 의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 조금 더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개념 정의들이 될 거예요. 자, 이거는 꼭 외워야 된다라는 것이죠. 머스트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자, 기본 문제집과 그 다음에 유인물 같이 놓고 보세요. 1번. 간호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자, 이건 오늘 받으셨을 거니까 숙제는 안 해오셨을 것 같아요. 자, 그쵸? 자, 몇 번? 4번이죠. 자, 조직의 목표. 자, 간호관리를 왜 하는 것인가? 라고 물어보면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그거를 앞에를 외울 필요는 없어요. 조직원들에게 관심을 갖고 영향을 주는 과정인 거고요. 2번. 자원을 배치하고 조정함으로써 조직을 이끌고 지시하는 과정. 또 자원을 이용하고 인간 행위에 영향을 미치고 변화에 적응하는 과정. 그러면 4번은 왜 틀렸을까요? 환자 건강 문제를 위한 과학적이다, 통합적인 접근 방법이다라는 말은 뒤에 문장은 맞아요. 그런데 환자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죠. 간호관리 대상은 누구예요? 자, 여기서 지금 말이 나눠졌어요. 간호관리의 대상은 누구야? 환자예요? 간호사들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간호사 대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별적이다, 건강 문제다, 여기로 함정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틀린 가장 핵심 단어는 뭐예요? 환자예요.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는 과학적이고 통합적인 접근 방법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유인물에 보시면 관리의 개념에 대한 정리를 드렸어요. 조직원들한테 관심을 가지고 영향을 주는 과정.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조직원들은 누구예요? 간호조직의 구성원인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는 지금 닭간약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땡, 권한을 가지고 공식적으로 정해진 역할을 주는 과정. 또 인적, 물적, 재정적, 정보적 점. 쉽게 말하면 이걸 외울 필요 없고 자원을 이용해서 그렇죠? 과정을 하는 것이죠. 기획, 조직, 지휘, 여기에 또 인사도 빠졌네요. 인사, 지휘, 통제하는 과정이다. 또 기획하고 조직하고 지휘하고 통제한다. 기획, 조직, 인사, 지휘, 통제하는 과정이고 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 과정이 관리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OM은 아직까지 시험 문제는 나오진 않았지만 OM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이었어요. 인간, 물자, 기계, 자금, 시장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고 그러면 우리 4P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까? 4P는 예전에 올드한 문제로 한번 나오긴 했어요. 자, 4P 그렇죠. 장소, 그 다음에 사람, 그 다음에 또 목표지향적, 또 프로세스, 과정. 그렇죠? 그래서 과정이면서 기능이다. 그래서 4P였었죠. 프로세스. 그래서 장소, place, person, 그 다음에 purpose, process. 그래서 4P 기억하시고 상대적으로 OM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 간호관리의 기본적인 특성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 자, 몇 번일까요? 자, 지금은요, 이걸 다 맞아야 되는 게 목표로 하지만 틀리게 말한다고 해서 겁내실 필요는 없죠. 틀려도 좋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2번, 3번. 자, 2번 하신 분. 간호관리의 목표는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다.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 거기 적으신 분 계세요? 올바르게 고쳐줘 보세요. 간호관리의 목표는? 그렇죠. 대상자에게 양질의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지 간호부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번은 틀렸어요. 자, 그러면 몇 번?
3번 목표 달성을 위해서 자원의 기술적인 환경이 필요하다. 맞죠? 그러면 1번은 왜 틀렸을까요? 사적인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집단적인 노력. 어떤 단어가 틀렸죠? 한 글자 바꾸세요. 그렇죠. 사를 뭘로 바꿔야 돼? 공. 그렇죠? 그래서 공적인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집단의 노력이죠. 그 조직의 집단에 소속되는 구성원들이 제공하는 노동력에 의해서 서비스가 제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4번은 왜 틀렸죠? 독자적이다. 자, 통합적인 과정이죠. 각 요소들의 유기적인 상호 관련성들을 강조하는 순환의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독자적이라고 보다는 어때요?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통합적인 과정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유인물 2번 볼게요. 우리 가로 한번 해볼까요? 어디에서 이루어진다? 그렇죠. 조직 내에서 이루어진다. 조직 내.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걸 중요시한다고요? 그렇죠. 물적 자원보다는 인적 자원을 중요시하죠. 그래서 인적 요소를 중요시한다. 세 번째, 가로는 목표 추구하죠. 그래서 목표 지향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목표 달성을 위한 자원의 기술적인 활용을 요구한다. 그렇죠? 그러면 이 문항이 어때요? 2번의 닭가장의 3번과 같이 연결되는 것을 보실 수 있죠. 그 다음에 4번. 1년의 과정인 동시에 뭐다? 그렇죠. 기능이다. 5번. 지금 5번도 닭가장에 이 나온 거 그대로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관리의 특성, 가로치기 정리하시면 좋겠고요. 3번. 간호관리의 학문적인 성격으로 옳은 것. 자, 2번이죠. 자, 그러면 1번은 왜 틀렸을까요? 우리 간호관리의 학문적인 성격에 뭐가 있죠? 하나, 지금 1번과 관련되는 거. 동그라미 1번과 관련되는 거. 자, 조직 중심적이다. 그때 방금 성과 중심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성과 중심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조직 중심이냐 사람 중심이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닭가장을 1번을 고치면 뭐다고요? 그렇죠. 인간 중심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간호관리의 지금 말한 학문적인 성격, 특성이 첫 번째가 인간 중심적인 학문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 2번 간호학과 관리학의 지식을 통합한 학문이다. 맞고요. 성과를 높이려는 성과 지향적이다. 그래서 두 번째가 뭐예요? 학문적인 특성이 성과 지향적인 특성을 갖고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간호 대상자를 중심으로 인간 중심적인 성향을 띠고 연구되는 학문이다. 자, 인간 중심적인 성향을 띠고 되는 학문은 맞아요. 근데 어디가 틀렸어? 간호 대상자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대상자 문제 해결을 위한 간호 수행의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원리를 제시하는 것이다. 자, 이거는 앞에 어떤 문장 때문에 틀렸죠? 대상자 문제 해결이 아니죠. 간호 조직에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렇죠? 지식과 기법을 적용하는데 거기에 객관적인, 보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원리로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특성을 뭐라고 설명을 하죠? 그렇죠. 상황 적응성의 특성을 갖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학문적인 특성이 네 가지였어요. 인간중심적, 성과지향적, 상황 적응성, 상황에 맞게 네 번째가 뭐였을까요, 여러분? 그렇죠. 하나 더 써놓으세요. 과학적 방법론을 통해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학문적인 특성을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어요. 네 가지 형태로 물어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점점점 간호관리 문제가 어떻게 바뀐다고요? 요 땡땡이를 지금처럼 풀어놓고 그쵸? 다음 주 간호관리의 학문적인 특성이 아닌 것은 형태로 하면서 우리는 열심히 이렇게 5글자로 다 외워버렸어. 그런데 한 문장은 길게 땡땡이들을 옆에서 길게 풀어쓰는 문제 형태로 나올 수 있으니까 그것도 같이 정리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4번 관리 기능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 몇 번일까요?
1번. 자원을 조정 분배하고 정책 절차를 정하고 직무를 서술하고 합당한 자격을 정하는 것은 조직에 들어가는 것이죠. 업무 성과를 향상하기 위해서 실행 계획을 정하는 것은 자, 제가 이거 수업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너무나 자신 있게 기회 이러면은 제가 순간 당황해요. 왜? 내가 답을 잘못 표시했나? 근데 이거를 질문을 하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기본 수업 시간에 강조했던 부분이야. 자, 기획이라고 하신 선생님들 얼른 책 찾아보세요. 이 문장이 어디에 들어가 있나? 일부러 그래서 틀리기 쉬운 문제는 다 넣었어요, 문제를. 자, 몇 페이지? 너무 조용해요. 몇 페이지? 앞쪽에 있죠. 뒤에가 있는 게 아니라. 자, 관리 기능. 책 못 찾으셨어요? 몇 페이지 얼른 찾으신 선생님? 7페이지. 자, 보세요. 자, 이 문항 어디에가 있죠? 통지에 들어가 있죠. 자, 업무 성과를 향상하기 위해서 실행 계획을 정한다. 통지에 들어간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자, 여러분 많이 틀리셨어요. 왜냐면 너무 자신있게 다들 기획 그랬죠. 그 다음 조직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 방안을 정하는 과정, 선택하는 과정, 기획이죠. 그래서 기획에서 정의 항상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4번 관리자가 무엇이 할 것인지 계획을 하고 그 일을 어떻게 하든지 조직을 하고 그런 다음에 직원에게 업무를 할당한 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직원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것. 자, 지휘죠. 그쵸? 여러분 지휘 칸 한번 봐보세요. 이 문장 들어가 있나 없나?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 그래서 2번은 지금 많이 틀리신 게 2번이 통제, 4번은 지휘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틀리시는 게 좋기도 하면서 왜 또 불안해질까요? 제가 불안해지면 안 되는데. 자, 그래서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좋습니다. 유인물 볼게요. 관호관리 과정은 기획조직, 인적자원관리, 인사, 지휘, 통제 5가지 과정으로 나오는데요. 자, 첫 번째. 무엇을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하는지 사전에 육가원칙에 대한 행동 방향을 결정하는 것. 기획. 자, 앞에 큰 제목 써놓은 건 거기서 고르란 이야기예요. 두 번째, 목표 달성을 위해서 리더십, 동기부여를 한다. 이 말 나오면 뭐라고요? 지휘. 필요라는 인력을 조달하고 유지 개발하고 이를 활용하는 과정. 인사, 인적자원관리죠. 성과와 결과 측정을 위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는 단계는 자, 통제 그러면 된다고 했어요? 안 됐어요? 자, 이거 뭐라 그랬죠? 여러분, 기획 파트에, 자, 기획에 얼른 찾아보세요. 자, 문제는 풀었는데, 책은 봤는데, 이렇게 나오면 틀리고 다시 책으로 가면 책에 다 써있죠. 기획이죠. 자, 성과, 결과 측정을 위해서 평가 기준을, 자, 평가 표준을 정하는 건 통제에선 표준을 정하는 것부터 시작하는데 그 표준을 정하는 게 어디서부터 시작한다 그랬어요? 기획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랬죠. 그래서 네 번째는 기획에 관련된 정의죠. 단계 특성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때 업무 성과나 결과의 표준을 정하고 결과를 설정된 목표와 비교해서 업무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실행 계획을 정하는 것 통제죠. 자, 여러분들이 기본서는 다 훑었다고 이제 100% 정리가 됐다고 생각했는데 어때요? 이렇게 허를 찔리는 문제들이 나오면 뜨끔뜨끔하죠. 그쵸?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한번 정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에 5번입니다. 관리와 행정의 차이점. 옳은 거. 1번이죠. 법 앞에 평등한 거는 온 국민을 대상하기 때문에 행정인 거고요. 관리는 그거에 비해서는 덜 요구되는 거고. 자, 행정은 목표가 분명한 거는 관리. 그 다음에 불분명하고 복잡한 목표를 추구하는 거는 행정. 그 다음에 법령 제약이 적은 거는 관리. 그 다음에 엄격하게 제약을 받는 거는 행정. 그 다음에 경쟁성, 능률성 향상을 강조하는 거는 관리. 독점성이 높고 경쟁이 제한되는 건 행정. 그래서 2번, 3번, 4번은 주어들 앞뒤 문장을 바꾸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5번 유인물 보세요. 자, 정치 권력을 포함하고 강제성을 지니는 건 행정. 합법성 요구도 없고 법 앞에 평등한 개념 행정.
평등성이 덜 강조되는 건 관리. 정치 권력과 무관한 건 관리. 그 다음에 관리와 행정의 차이점을 물어보는 문제도 있어요. 자, 그러면 권력이 있느냐 없느냐, 권력과 관계가 되어 있느냐, 또 법령에 의한 제약을 받느냐 안 받느냐, 평등하냐. 그럼 두 가지 가로에 들어간 건 뭘까요? 독점성, 능률성이죠. 그 다음에 또 목표에 대한 거죠. 그래서 독점성, 능률성 써놓고 그 다음에 네 번째 가로에는 목표를 정해놓으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목표에 따라서 단일한 목표냐, 분명하냐, 불분명하고 복잡한 목표냐. 그래서 이 5가지의 카테고라이즈에 있어서 행정과 관리의 차이점을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공통점은 문제에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자, 공통점은 뭐예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다. 또 계층제적인 성향을 관리든 행정이든 계층제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또 조직 내에서 이루어지고 사람을 중요시하는 인적 요소를 중요시한다는 게 공통점이었죠. 자, 그걸 지금 다 쓰시면 안 되죠. 책에다 표시하고 넘어가야지. 그쵸? 좋습니다. 6번. 효과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자원의 이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 일을 옳게 하는 것. 이 일을 옳게 수행하는 거니까 효율성이죠. 그러면 옳은 일을 하는 거는 효과성. 기술의 수행에 관련되는 업적의 질에 대한 측정지로 대내지향적이다. 효율성. 조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원을 사용하는 정도를 측정한 경제 원리를 표현한 것. 효율성. 이상적인 가치, 올바른 산출과 관련된 개념으로 목적 달성 정도를 측정하는 요인, 효과성이죠. 자, 그러면 6번 효율성과 효과성을 구별하는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땡이요. 안 읽을게요. 첫 번째 땡은 뭐죠? 그렇죠. 산출량이죠. 목표를 성공적으로 했는지 달성했는지 뭐 아웃풋과 관련되는 거니까 효과성. 두 번째, 자원을 최소한하게 이용하면서 능률성을 따지는 거 효율성. 투입과 산출 간의 관계 효율성. 장기적인 측정치 그렇죠. 단기적인 게 효율적이겠죠. 이 일을 올바르게 함은 효율성. 옳은 일을 하는 게 효과성. 실제 산출이 그쵸? 동태적이다, 사회적이다, 목적적인 개념이다. 효과성이죠. 그러면 효율성으로 바꾸려면 정태적이고 경제적이고 수단적인 개념인 거죠. 그 다음 대외지향적인 개념은 효과성. 투입물의 양과 질, 산출물의 양과 질 간의 비례관계, 효율성이죠. 구별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7번. 간호의 생산성은 효과성과 효율성의 개념으로 설명하는데 박스에 해당하는 상황은요. 자, 적절하지 못한 목표를 추구했대요. 그러면 효과가, 목표라는 거는 뭐야? 아웃풋과 관련되는 것이죠. 그러면 효과가 높은 거예요? 낮은 거예요? 적절하지 못한 거니까. 낮은 거죠. 저효과적이죠. 그럼 답은 3번과 4번 중에 하나죠. 그 다음 자원은 잘 이용했대요. 그러면 자원을 고려해서 아웃풋을 달성한 정도를 보는 거는 효율성이죠. 잘 이용했다 그러기 때문에 그렇죠. 고효율성, 저효과죠. 그 다음에 고객이 원하지 않는 질이 높은 제품을 생산했대요. 고객이 원하지 않느냐 이게 효과랑 관련된다고 그랬죠. 고객이 원하는 거는 효과가 높고요. 고객이 원하지 않는 거는 효과가 낮다라고 설명을 했죠. 원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저효과성. 근데 질이 너무 좋아요. 높아요. 고효율성이죠. 답은 3번입니다. 자, 그러면 유인물의 7번. 고객이 올바른 목표를 추구한대. 그럼 뭐죠, 이거는? 고효과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자원을 적절히 이용했대요. 그렇죠? 그러면 고효율성, 고효과성. 고객이 원하지 않아. 그러면 저효과성. 그런데 질이 나빠. 질이 너무 낮아. 그렇죠. 그러니까 저효율성, 저효과성. 고객이 사고 싶어 해. 그러면 고효과성. 값이 너무 비싸. 저효율성이죠. 그래서 이런 박스 문제는 이거를 벌써 네 문제로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여러분들의 책이 기본서에는 그림표로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거를 한번 정리해보는 차원으로 여러분들한테 드렸습니다. 8번입니다. 개념적 기술에 해당하는 것.
2번이죠. 그쵸? 법적이고 윤리적인 간호실무 표준을 모든 관리 기능에 반영한다. 자, 그러면 1번은 개방적이다, 위험적이지 않는 환경을 조성한다. 신뢰관계에 기초를 두고 의사소통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자유로운 분위기를 만드는 환경을 만든다는 거기 때문에 인간적 기술에 해당하는 거죠. 3번, 결과지향적이다, 결과 중심적이게 된다. 그렇죠. 실무적 기술이죠.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고 업무 환경을 인간화한다. 인간적 기술입니다. 자, 그러면 유인물로 갈게요. 자, 조직의 사명, 비전, 목표를 포함한 빅픽처를 이용하고 외부 고객, 내부 고객의 요구를 이해한다. 개념적 기술이에요. 그래서 실제 기출문제에서 어떻게 나왔죠? 뒷문장만 나오죠. 앞에 빅픽처 이런 말 빼버리고 외부 고객과 내부 고객의 요구를 이해한다. 그랬더니 다들 어디로 가셨다고요? 오답으로 실무적 기술로 많이 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니에요. 그 큰 그림을 보면서 외부 고객, 내부 고객들이 바깥에 있는 환경에서 요구하는 거, 조직 안에 있는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개념적 기술. 그 다음에 두 번째 땡은 지금 나왔고, 리더십과 관리자의 역할의 강점, 약점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개발하는 것은 인간적 기술. 변화하는 보건의료 체계의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자, 이렇게 갑자기 목소리가 줄어들면 불안해. 자, 우리 틀려도 보건의료 체계가 뭔지를 받아들여서 빨리 이해해야 하고 해야지 조직이 잘 대처할 거 아니에요. 어떤 기술? 개념적 기술. 정직과 성실을 유지하도록 하는 거? 인간적 기술. 매일매일 계획하고 고객 서비스를 한대요. 자, 매일매일 계획하고 고객 서비스를 하는 거. 개념적 기술이죠. 그 다음 조직의 정책 절차를 잘 알고 직원이 따르도록 항상 확실하게 하는 거. 실무적 기술. 특권이 아닌 책임으로 생각하고 책임을 수용하는 거. 개념적 기술. 자, 그래서 한 개씩 틀리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처음 본 문장 아니에요. 책에 다 있는 문장이에요. 그쵸? 그런 것들을 책에다 표시하면서 다시 한번 빠지고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틀린 거는. 안 외우고 넘어간 거. 가장 중요한 것만 외우고 좀 사소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스킵하고 지나가셨을 수 있어요. 이번 시간에는 그거를 찾아내자고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무엇인지. 아셨죠? 그 다음 9번입니다. 관리자 계층에 따른 관리 기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1번. 최고 관리자로 갈수록 어떤 기능을 더 많이 한다? 기획이죠. 인사 기능은 중간 관리자가 가장 많이 적용한다? 그렇죠. 최고 관리자. 통제 기능은 계층에 상관없이 거의 같은 비율로 적용한다? 맞고. 조직 기능은 최고 관리자로 갈수록 더 많이 적용된다? 일선 관리자로 갈수록 조직이 훨씬 더 많죠. 구별하셔야 됩니다. 답은 3번입니다. 3번 맞죠? 네, 제가 갑자기 딴소리하면 정리하셔야 돼요. 정정. 3번입니다. 10번. 어느 간호사의 간호 업무를 설명하고 있어요? 박스. 쾌절한 환경 유지, 필요한 재활 간호 수행, 개인위생이나 신체적 간호에 관한 업무 수행, 의사 처방에 의한 업무 수행하는 것. 일선 관리자의 업무를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이거는 굉장히 쉽게 문제를 풀어요. 그쵸? 자, 유인물. 첫 번째. 목표 달성을 위한 부서별 계획을 세우고, 그쵸? 조직 정책, 절차, 규칙을 정하는 것. 자, 네, 나눠졌어요. 지금. 한 가지로 나와야 되는데, 최고, 중간. 자, 선택 확률 50%. 중간 관리자죠. 왜? 어떤 함정에 빠진 거야, 최고 관리자들은? 자, 목표 달성을, 목표를 정하는 사람은 누구야? 최고 관리자죠. 근데 목표 달성을 하도록 계획 세우고 정책 절차 규칙을 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 중간 관리자. 자, 여러분 이게요. 하나의 나중에 이제 실제 시험 문제 닭가정에 다 들어가요. 그죠? 이게 하나의 문제로 될 수 있고 뭐 중간 관리자는 이런 걸 한다. 일선 관리자는 이렇게 한다. 그렇고 틀린다, 옳은답으로 유도할 수 있는 닭가정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리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땡은 중간 관리자, 두 번째 땡은 역할 조정, 작업 운영 주의, 현장 감독, 5년적 목표요. 5년적 목표는 일선 관리자가 하죠. 제반 정책을 수립하고 환경을 고려해서 나아갈 방향을 정하는 사람, 최고 관리자. 그 다음에 조직이 수립한 정책은 누가 정해요? 최고 관리자.
그런데 그게 실제 행동에 옮겨지도록 지시하고 확인하고 통제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 중간관리자. 현장 업무를 하는 구성원들을 감독하고 지휘하는 사람? 일선관리자. 목적 정하고 어떻게 그 부서들이 서로 작용 또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파악하는 사람? 최고관리자. 장기적이고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 최고관리자. 자, 좋습니다. 11번. 의료기관 인증평가를 앞두고 간호조직에 미칠 정보와 외부 환경을 조사하는 것은 민츠버그의 어떤 역할? 모니터 역할이죠. 조직에 미칠 정보를 찾아내는 거죠. 환경에서 탐지해서 찾아서 그쵸?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모니터 역할이에요. 그래서 민츠버그는 점점점 어려워지고 있죠. 요즘에 최근 버전은 한 문제를 두세 줄, 네 줄 정도 만들어 놓고 다음 중에 포함되지 않는 역할 물어보는 문제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우리 11번 유인물 볼까요? 동기유발. 직원의 채용, 훈련을 담당하는 역할. 이것도 많이 나와요. 문제. 네, 갑자기 조용해지면 어떡해. 우리 큰 소리, 저보다 좀 큰 소리 해주면 안 될까요? 우리 기분 좋게 서로. 틀려도 기분 나쁘지 않아. 지금 웃음이 나올 뿐이지. 그쵸? 틀리면 그냥 썩소 짚고 말고요. 그쵸? 맞으면 기분 좋은 거고. 자, 첫 번째 땡. 지도자의 역할. 두 번째 땡은 어려움, 위기 해결하는 사람. 그렇죠? 고충 처리자, 위기 수습자. 세 번째 땡. 결정하기 중요한 걸 하기 위해서 자원을 할당하는 책임을 갖고 있는 걸. 자원분배자. 네, 아시니까 목소리가 커져. 자, 네 번째. 수렴한 정보를 조직에 전달해서 구두로 의사소통을 유지하는 것. 전달자, 정보 전달자의 역할. 조직과 환경에서 기회 찾고 변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사람. 기업가의 역할. 법적이나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상징적이고 일상적인 의무를 수행하는 역할, 대표자의 역할, 네트워크 유지하는 역할, 섭외자의 역할, 공식 입장을 전달, 발표, 이사회에 참석해서 외부로 전달하는 사람, 그렇죠. 정보 전달자 여기 단어 함정에 들어가면 안 돼요. 무슨 역할? 대변인의 역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가장 헷갈려 하시는 게 섭외자와 대변인의 역할을 많이 헷갈려 하세요. 구별하셔야 돼요. 지금 문항은 대변인의 역할. 그 다음에 1차적으로 정보를 받은 모든 메일 관리하고 관련자들을 관리하는 거. 그렇죠. 모니터 역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로부터 자원을 찾아가는 역할. 섭외자의 역할. 중요한 협상에서 조직을 대표하는 역할. 자, 여기서 대표자의 역할로 들어가면 안 된다고요. 앞에 어떤 문항이 있어요? 협상가가 협상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대표자로 가시는 분들 많은데 아니고 협상에서 대표하는 거기 때문에 협상가의 역할, 협상자의 역할로 보셔야 됩니다. 12번 간호부장은 간호부에서 추진할 여러 가지 장단기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사진들에게 보고해서 호응을 얻었고 간호부 외에 병원의 각 조직로부터 협조 지원을 받았대요. 무슨 역할을 한 거예요? 섭외자의 역할이죠. 그래서 우리 섭외자의 역할은 꼭 정리를 한번 하시기 바라겠어요. 3번입니다. 다음에 이제 13번 문제부터는 관리 이론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관리 이론도 여러 가지 정리를 한번 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 관리 이론에서 가장 요즘에 최근에 많이 나오는 게 시대적인 흐름으로서 뭐죠? 가장 늦게 나오는 거. 이론이 어떤 거냐. 뭐 이렇게 문제가 많이 나오기는 해요. 자, 우리 시대적인 흐름으로는 뭐였죠? 고전적? 그렇죠. 그 다음에 신고전적 이론. 그 다음에 현대적 이론이라고 나눠집니다. 이거는 시대적인 흐름으로 나눈 거죠. 자, 고전적 이론에는 대표적으로 과학적 방법론, 그 다음에 행정 관리론, 그 다음에 관리, 그 다음에 관료제. 그 다음에 신고전적 이론에는 인간관계론, 또 그 다음에 행태과학론, 또 하나 그 다음에
의사결정. 의사결정론은 거의 문제 안 나와요. 왜? 의사결정은 기획에서 많이 나옵니다. 안 해오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현대적 이해에서는 그렇죠. 체계 이론, 또 상황 이론, 또 카오스 이론 이렇게 나누죠. 그리고 이거는 시대적인 분류예요. 근데 관점적인 차원에서 관점으로 분류할 때는 여기는 무슨 관점? 구조론적 관점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그렇죠. 인간론적 관점. 그 다음에 여기는 통합론적 관점. 그래서 한 가지 차이점이 있는 게 뭐였다? 의사결정론은 요게 구조론적 이론에 들어간다. 그 차이만 구별하시면 그랬어요. 자, 이게 전체적인 틀이죠. 자, 그래서 각각의 이론가들이, 자, 여기 관리 이론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각각의 이론들이 내세고 있는 특징이 무엇이냐예요. 먼저 특성들, 과학적 관리론에서 강조하는 거, 행정관리론에서 강조하는 거, 각각의 이론들 특성들을 보고요. 그 다음에 이 이론들이 관리에 미친 영향들이 무엇인지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간호관리 거에서 제일 힘든 게 뭐였죠? 장단점들을 구별하셔야 되죠. 그 다음에 우리 관리 이론에서 관점이 두 가지 관점에 대해서 변화가 있었었죠. 인간에 대한 관점, 사람을 자연인으로 보느냐, 그 다음에 경제인으로 보느냐, 또 조직을 개방체계로 보느냐, 폐쇄체계로 보느냐. 그러면 조직을 폐개방체계로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죠? 폐쇄체계로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개방체계로 보는 것이죠. 이런 전체적인 틀을 먼저 구별하신 다음에 문제를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론, 특징, 영향, 장단점들을 구별하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자, 13번.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면, 자, 지금 전체적인 관리 이론의 문제를 보면 각각의 관리 이론을 다 섞어놨어요. 그죠? 테일러만 갖고 막 하면은 여러분들이 더 헷갈려요. 그래서 전체를 더 섞어놓고 더 헷갈리게 만들어놨어요. 자, 그러면 1번. 효율성,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조직의 공식적인 시스템만 강조한 이론은 관료제죠. 그쵸? 그 다음에 합법적인 권한에 의한 권력. 합법적인 권력 이꼴 권한을 강조한 것. 직위에서 부여하는 권한을 강조하고 공식적인 규칙, 재정, 준수요. 조직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규칙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거를 구성원들한테 잘 지키라고 준수해야지만이 조직은 좋다라고 이야기했던 게 관료제. 행정조직의 한 목적적이다. 효과적인 관리 원리. 14가지 관리 원칙을 발견하는 데 관심을 둔 거 행정관리론. 관리자의 명령과 통제에 의한 일방적 경영관리 방법. 궁극적인 목적은 뭘 따지는 거죠? 효율성을 따지는 거죠. 그래서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산출하는 거를 목적으로 두고 있죠. 답은 4번입니다. 자, 그러면 13번 유인물 봅니다. 자, 첫 번째 땡의 가로는 시간과 동작 연구에 의한 뭐를 했죠? 업무 표준화. 그쵸? 업무 표준화가 문장의 답이고요. 그래서 표준화를 시키고 일을 과업량을 정했고 노동 조건 임금 체계를 어떻게 했어요? 표준화. 노동 조건도 표준화하고 그 다음에 임금 체계도 표준화시켰죠. 성과에 대한 높은 임금 지급, 성과급을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미달할 때는 성과급을 주는 게 아니라 임금을 삭감시켰죠. 업무 중심으로 조직을 어떻게 나눴죠? 분업화, 펑셔널하게 군대식 기능적인 조직 체계로 나눠버렸죠. 그래서 업무 중심으로 분업화된 업무를 어떤 연구를 근거로 표준화했다고요? 시간 동작 분석 연구죠.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적절한 직원을 그 업무를 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잘 뽑아서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부서에 훈련시켜서 배치시키는 것은 과학적 관리 방법론이었죠. 그 다음에 어떤 인간관? 기계적 인간관, 경제적인 인간관. 어떤 조직을 경시했어요? 비공식 조직을 경시했죠. 상대적으로 공식 조직만 너무 강조한 거죠. 그 다음에 어떤 능률성만 추구했어요?
기계적 능률성만 추구했죠. 다음에 14번 과학적 관리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경영의 과학이다. 경영의 과학은 어떤 이론? 행정관리론이죠. 보면 과학적 관리론은 작업의 과학, 노동의 과학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2번 조직을 관리하는 보편적인 원리 정립에 중점을 두는 이론은 행정관리론. 조직 전체의 합리화를 시도한 것은 행정관리론. 관리자의 명령 통제에 의한 일방적인 경영관리론이다. 13번에 닭까지 4번이 14번에 똑같이 들어갔죠? 4번입니다. 자,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에서 조직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아닌 것. 1번 통합적인 관리 과정의 적용은 행정관리론이죠. 과학적 관리에서 인간과는 경제인 동그라미, 업무 성과에 따른 임금 지급, 시간 동작을 근거로 한 업무의 표준화가 다 맞죠. 16번 행정관리 이론이 관리에 미친 영향. 1번 조직을 관리하는 14가지 보편적 원리를 제시한 거죠. 그러면 2번 전문 지식과 전문 기술에 입각한 인사정책. 이거는 뭘까? 닭까지 2번은 어떤 이론? 관료제 이론이죠. 의사소통 책임을 분명히 하고 공식화하기 위해서 문서화를 강조한 거. 관료제. 계층에 따라서 책임 권한 부여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권한을 남용하거나 임의성을 최소화하는 것. 관료제죠. 그래서 16번은 1번이죠. 그렇지만 13번 문제부터 관료제 문항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그 관료제를 물어보는 문항에도 이 닭가장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구별하셔야 됩니다. 16번 위인물 보세요. 첫 번째 땡. 누구에 의해서 주장됐어요? 페이올이죠. 그래서 생산성 자체보다는 생산성을 강조한 것은 과학적 반복론이었죠. 조직 전체를 보고 조직을 편성하는 관리자는 보편적인 원리 정립. 이게 문제 계속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땡 가로는 누굴까요? 어느 부를 중심으로? 하위층이에요? 상층부예요? 상층부. 그렇죠. 상층부를 중심으로 하향적 방식에 의한 조직의 뭘 추구? 합리화를 추구했고요. 그 다음에 관리자의 관리 기능을 기획, 조직, 지휘, 조정, 통제죠. 그래서 페이올은 고전적 시대의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것을 무시했었죠. 수단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인사관리가 들어가지 않고 뭐가 들어갔다? 조정이라는 말이 들어갔다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어떤 방법론을 사용했어요? 연역적이에요? 귀납적이에요? 상위층에서부터 상위 관리층에서 어떻게 구성원들을 어떻게가 뭐죠? 14가지 관리 원칙을 가지고 구성원들을 잘 관리해야 조직이 생산성이 높은 조직으로 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연역적인 방법을 사용했고요. 경영의 문제를 조직에 상위 계층에 집중하고 14가지 관리 원칙을 주장을 했고요. 마지막 땡도 관료제 특성에서도 많이 나오는 문항입니다. 다음에 17번 생산성의 역점을 두기보다는 조직을 관리하는 보편적인 원리를 발견한다. 계속 나오죠. 행정관리론의 이론의 특성으로 옳은 것. 몇 번일까요? 자, 1번 군대식 조직에서 펑셔널하게 기능식 조직으로 전환해서 업무를 분담하는 것. 과학적 관리론이죠. 과학적 반복론. 그럼 1번은 아니야. 그럼 몇 번? 행정관리론을 물어보는 건데. 2번, 2번. 제 말의 어감 차이 아시겠어요? 2번, 2번. 2번은 찍은 거고요. 그쵸? 2번은 자신있게 말한 거죠. 자, 3번은 뭐에 대한 거죠? 과학적 분석의 핵심 줬죠. 과학적 관리론에 대한 거. 4번은 관료제 특성인 거죠. 자, 그러면 2번이 물음표인 거야. 1번하고 2번 고민하다가 1번 찍지 말고. 자, 1번은 과학적 관리론이고요. 2번. 어떤 행위에 있어서도 조직 구성원은 한 사람의 상관으로부터 명령을 받아야 된다. 자, 이거는 조직화의 원리에서 어떤 원칙? 명령 통일의 원칙. 그런데 명령 통일의 원칙이 왜 행정관리 이론의 특성으로 문제가 나왔을까? 그렇죠. 14개 관리 원칙에 자, 이거 틀리신 분 바로 책 빨리 찾으세요. 그러면 페이올이 14개 관리 원칙에 해가지고 14개를 표로 드렸죠. 거기에서 명령통일의 원칙 봐보세요.
그거를 일단 여기다 집어 넣어놓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행정관리론의 특성으로 답이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틀리는 줄 아시겠죠? 좋습니다. 14번. 행정관리론의 특성을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 1번. 틀렸죠? 기납적인 게 아니라 연역적. 그 다음에 효율성 향상에 중점을 뒀다. 효율성 향상에 중점을 두는 것은 과학적 방법론이었죠. 관리자 역할에 중점을 뒀죠. 그죠? 상위층의 관리자의 역할에 중점을 뒀어요. 그 다음에 조직을 하나의 전체로 보았죠. 답은 3번이죠. 계층제와 문서주의가 강조되는 것은 관료제 특성을 가지고 있죠. 다음 19번. 관료제 이론이 강조하는 내용으로 옳은 것. 2번이죠. 조직의 공식적인 시스템. 공식적인 시스템은 뭐냐면 조직에서 부여하는, 직위에서 부여하는 합법적인 권력, 권한을 강조했기 때문에 조직의 공식적인 시스템을 강조한다. 2번이 맞습니다. 그러면 1번, 3번, 4번은 어느 이론에서 많이 봤던 문장일까요? 인간관계론 그러면 안 되지. 자, 인간관계론이 관리에 미친 영향이 아니라, 자, 빨리 또 책 찾으세요. 행태과학론이 관리에 미친 영향 찾아보세요. 그러면 행태과학론이 어때요? 근로자의 욕구 충족. 요 문장 들어가지고 관리에 미친 영향 찾아보세요. 근로자의 욕구 충족. 그 다음에 3번. 근로자의 의사결정 참여 기회 확대. 인간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관리. 또 상황에 적합한 지도 활동, 감독 활동. 뭐 이런 것들을 일깨워 줬다라는 거죠. 그러면 19번 문제를 내가 바꿀게요. 다음 중 행태과학론이 관리에 미친 영향이 아닌 것은? 답은 똑같이 2번이에요. 문제는 어떻게든지 바뀔 수 있어요. 아셨죠? 그래서 인간관계론이 관리에 미친 영향이 아니라 이거는 행태과학론이 관리에 미친 영향이요. 이거 기억하셔야 된다고요. 아셨죠? 자, 20번. 관료제 이론을 적용한 간호관리 개선 방법. 그렇죠? 직위별로 업무를 나눠서 전문화한다. 2번.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업무를 임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인다. 자, 이거는 권한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관료제에 해당하진 않고요. 3번. 목표 관리를 통해서 조직원이 달성 가능한 적절한 업무량을 제공한다. 자, MBO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MBS도 공부하시겠지만 MBO의 제한점, 단점이 뭐였어요? 관료제에서는 MBO를 시행하기 어려운 단점을 갖고 있죠. 그래서 관료제는 어때요? 직권식 의사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부하들을 신뢰하는 조직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MBO는 부하들을 믿고 부하들이 결정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관리자가 부하들을 믿고 지지체계를 만들어주고 피드백해서 목표 달성을 하도록 도와주는 게 MBO잖아요. 그런데 관료제에서 MBO를 하는 거는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MBO하고는 상관없어요. 비공식 조직이 아니라, 자, 비공식 조직을 활용해서 구성원의 단합을 유도하는 거는 인간관계론의 특성이죠. 그래서 1번이죠. 답은. 자, 그러면 20번의 유인물. 자, 첫 번째 땡. 합리적인 뭘 포커스? 법적 권한의 기초를 둔 관료제 모형이다. 법적 권한이죠. 두 번째, 인간보다는 사람에 대한 호의 이런 거보다는 규칙. 그쵸? 그 다음 호의보다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중요시했죠. 그래서 규칙, 능력이고요. 세 번째, 구성원들을 어떻게 따라 선발한다고요? 능력에 따라 선발하죠. 그 다음에 직위는 계층제를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계층제, 관료제 같은 말로 보죠. 관료제는 효과적으로 잘 매니지하려면은 계층적인 구조를 만드는 게 좋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개인 지식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어떤 조직에 의해서 공식적인 조직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받아지는 것으로 관료제에 의한 지배가 합법적인, 그렇죠? 지배의 대표적인 형태죠. 그러면 관료제는 근대사회의 어떤 조직? 소규모 조직, 대규모 조직. 대규모 조직을 관리하는 데 좋다고 배번은 이야기를 한 거죠. 그렇죠? 5개의 원칙. 관리자의 공적 권한은 어디에서 나와요? 직위죠. 직위에서 나오고 조직 안에서 공적 권한을 갖고요.
그 다음에 직위는 사회적 위치, 개인적인 접촉이 아니라 뭐에 의해서 직위가 결정된다고요? 직무, 성과. 그 다음에 공적 권한, 업무 책임 등이 명확하게 구정돼야 되고요. 직위는 어떻게 되어야 된다? 계층화. 계층제를 만드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규칙, 절차, 규범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21번. 자, 조직이 거대화됨에 따라 나타나는 관료제의 병리적인 현상이 아닌 것. 문서주의? 맞죠? 그 다음에 수단과 목표의 대치 맞고, 전문화에 따른 능력 발휘가 아니라 전문화로 인해 무능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무사 안일주의.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자, 이거는 유인물에 자세하게 드렸어요. 이거를 가로치기 할 수가 없어서 이거는 조금 정리해 놓을 필요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앞으로 들어가야 될 조직이 관료제예요. 공무원의 사회. 문서에 여러분들 실제적인 우리 같이 관호직 공무원의 일보다 서류 페이퍼워크에 시달릴 확률이 많아요. 문서주의가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문서주의로 열심히 했는데 갑자기 법문용례 이렇게 나와버리면 당황하지 마세요. 번거롭게 너무 형식만 찾아들여서 이렇게 까다로운 예문으로 하는, 관청에서 막 일반적으로 쉬운 용어가 어려운 용어 쓰고 그다음 포 만들어야 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형식에 그러니까 치우치는 거, 이게 법문용례 문서주의입니다. 그 다음에 수단의 목표화와 과잉 동조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규칙을 만들고 그 규칙을 잘 지키려고 하는 건데 이게 너무 강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수단이 목표와 수단이 바뀌어버리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전문화로 인한 무능이요. 자, 여러분, 내과병동 간호사로 10년 이상 있으면 외과 질환 알아요? 산부인과적인 질환 알아요? 몰라요. 의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과 의사가 산부인과적 질환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나 전문화로 시켜놓으면 무능이 발생한다는 거죠. 다른 업무는 잘 몰라요. 현상 유지적 보수주의요. 그래서 그 현상을 계속 유지하려는 보수적인 형태의 행동을 취한다는 거죠. 그래서 변화에 잘 따라가기보다는 변화에 저항을 하게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할거주의적 경향. 자기 부서가 가장 최고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부서를 배려하지 않는 현상. 그 다음에 인간적 관계의 상실, 무사 안일주의, 상위의 상급자의 권위에만 의존하고, 그 다음에 폐쇄적인 특권의 집단화, 그 다음에 몰인간적 인간관계, 극단적인 비밀주의, 권력에 대한 욕구, 공인에 대한 망각, 그렇죠? 출세주의, 이러한 것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관료제도 이렇게까지 관료제의 단점, 관료제가 너무 지나치면 나타나는 게 역기능이죠. 그래서 이게 또 문제가 나오지는 않겠지만 혹시라도 또 나올 수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정리를 드렸습니다. 22번 관료제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바로 나와야 되지. 대규모 조직보다는 소규모 조직을 설명하는 게 적합하다. 바꿔야 되죠. 근대사회로 들어오는 중세에서 근대로 올 때 사회가 커졌죠. 조직이 커졌을 때 그러니까 조직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관료제가 좋다고 이야기했죠. 업무수행에 관한 규칙과 절차는 구성원의 차별 없이 동등하게 예외 없이 적용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사 엄격하게 구분하라고 이야기를 했고, 직위는 계층제로 만드는 게 좋고, 직위는 어떻게 정해진다? 직무 성과에 의해서 직위가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쉬었다가 진행하겠습니다.